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애플리케이션 개발 14번째 시간이고요. 석차 구하기와 화폐 매수 구하기를 가지고 또 여러분하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공부할 석차 구하기와 화폐 매수 구하기는 역시나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 자체가 어느 특정한 테마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실무 부분에서 화폐 매수를 어떻게 구하나 또 석차를 어떻게 구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최종 기출문제 풀이 강의까지 정리해 주신다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을 꾸준히 듣고 따라와 주시느냐,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뭔가 좀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석차 구하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좀 재밌는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차 구하기다. 우선 석차 구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물론 지금 현재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학교 다닐 때 석차를 구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반에 인원수가 한 30명 정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어요. 또는 기말고사 성적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을 때 내 등수가 몇 등일까? 라고 많이 궁금해 했을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많이 궁금했었는데. 자, 그래서 성적이 딱 나왔어요. 전체 이제 과목의 평균 점수가 예를 들어서 한 5점이 나왔어요. 자, 꿈의 점수죠. 네, 95점이 나왔다. 또는 80점이 나왔다. 자, 그러면 우선 내 석차를 알아보기 전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1등일 거야. 이번 시험의 결과도 내가 1등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들으세요. 가정하는 겁니다. 자, 중간고사 성적이 발표가 났어. 내 평균 점수가 나왔어요. 그 평균 점수를 딱 받자마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등수가 1등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설마 내 등수가 1등일까?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짝지한테 막 물어봅니다. 야, 너 몇 점 나왔어? 라고 물어보죠. 자, 물어본다는 얘기는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딱 비교를 하니까 내 점수와 상대방 점수를 비교를 하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내 등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등수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나는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 짝지한테 물어보니까 나보다 점수가 높은 거야. 그럼 나는 몇 등이죠? 30명 중에서 2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분 나쁜 거야. 난 이번 중간고사 때 1등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짝지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2등이 돼버렸어. 나는 2등이라고 생각할 거야. 하고 앞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몇 점 맞았어? 라고 물으니까 몇 점이라 얘기해줘요. 딱 내 점수랑 비교해보니까 내 점수보다 또 높은 거야. 승질이 나죠. 내 등수 몇 등입니까? 또 등수가 한 등수 또 늘어나서 내 등수는 전체 30명 중에서 3등이 되는 거예요. 자, 뒤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뒤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다행히 내 점수보다 낮아요. 그럼 내 등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명, 두 명, 세 명한테 물어봤지만, 그쵸? 세 명째 물어본 그 친구는 내보다 점수가 낮단 얘기죠. 그럼 내 등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좀 건너가서 다음 분단의 친구한테 야, 너 점수 몇 점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역시나 또 내보다 점수가 높단 말이죠. 그럼 내 등수는 몇 등이 되는 거야? 4등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컴퓨터의 반복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 내 등수가 몇 등인지 몰라요. 내 점수는 알아요. 그래서 내 점수가 몇 등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1등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가 한 명 한 명 친구들하고 내 점수를 비교할 때마다 나보다 큰 점수를 만날 때마다 내 등수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죠. 1등이었던 점수가 2등이 되고 2등의 등수가 3등이 되고 이렇게 계속 비교하니까 30명 중에서 29명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하고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비교한다고 포함을 한다면 전체 30명 중에서 30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부 다 나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등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꼴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석차 구하기 알고리즘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내 점수와 상대방 점수를 비교해서 상대방 점수가 나보다 크면 내 등수가 증가한다. 요 하나의 사실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항상 점수를 받은 상태에서 내 등수는 내 스스로가 1등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있다. 요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석차 구하기 알고리즘은 모두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 표를 만들어 놓은 이 표는, 자, 이 표는요,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5명의 학생의 점수가 70, 60, 80, 90, 40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학생이 나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랭크라는 변수를 주고 1을 넣어두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 이 친구도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 모두. 그래서 석차 구하기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모든 학생은 자기 스스로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을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입력할 때는 랭크라는 변수를 만들어 두고, 그러니까 석차를 구하는 랭크라는 변수를 만들어 두고, 랭크라는 변수 안에다가 모두 1을 먼저 넣어두는 과정이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친구 점수랑 내 점수랑 비교합니다. 자, 내 점수랑 먼저 자기 자신하고도 비교해 줘야 돼요. 내 점수랑 내 점수랑 비교하니까 누가 더 큽니까? 그죠? 나보다 더 크지 않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내 점수랑 내 점수랑 비교하니까 별 그거 없어요. 내 점수랑 상대방 점수랑 비교하니까 얘는 나보다 점수가 낮죠? 그럼 내 등수 안 증가해요. 나보다 그 다음 사람 비교하니까 나보다 크죠? 1이 증가된 거야. 내 점수와 상대방 점수를 비교하니까 나보다 크죠? 또 1이 증가한 거예요. 나하고 상대방하고 점수하니까 얘는 나보다 작아요? 1이 증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1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보다 큰 친구를 2명을 만났죠. 1번 학생이 2명을 만나니까 1이 2번 더해져서 내 등수는 3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판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자, 1번 학생이 누구랑 비교한다?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얘랑 이렇게 비교하고, 마지막 얘랑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제가 4번을 비교했지만 자기 자신하고도 이론상으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5번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5번 비교했을 때 나보다 큰 점수는 누굴 만났죠? 얘를 만났고요. 1번 학생, 그리고 얘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수가 하나, 2개가 증가하게 돼서 총 3등이라는 등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2번 학생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자, 2번 학생은 내 점수가 60점입니다. 그죠? 60점. 60점인 상태에서 자기부터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항상 1번부터 비교해요. 아까 1번 학생은 자기가 1번이었기 때문에 자기부터 비교를 했지만 얘는 1번으로 비교해요. 얘를 먼저 비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보다 크죠? 내 등수 하나 증가했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하고 비교합니다. 나보다 크지 않죠? 같잖아. 크지 않습니다. 등수 증가 안 해요. 그리고 3번 학생 비교하니까 나보다 큽니다. 나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요? 등수가 하나 증가하죠. 자, 4번 학생 비교합니다. 나보다 크죠? 크니까 등수가 하나 증가합니다. 5번 학생 비교하니까 나보다 크지 않죠? 등수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학생은 총 4등이라는 등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컴퓨터가 반복되는 원리예요. 그러면 3번 학생을 기준으로 볼까요? 3번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나랑 얘랑 비교하고, 나랑 얘랑 비교하고, 나랑 비교하고, 나랑 얘랑 비교하고, 나랑 얘랑 비교했을 때 나보다 큰 녀석을 한 번 만났죠? 90이라는 이 친구. 그러니까 1만 더해져서 2등이 되는 거예요. 90이라는 이 친구는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자기보다 큰 등수를 한 명도 만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입력받았던 그 1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나는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1등이 된 거죠, 이 친구는. 그쵸? 자, 마지막 5번 학생도 볼게요. 자, 이 친구도 어떻게 비교합니까? 1번 비교하고 하나 증가했죠? 2번 비교하고 하나 증가했죠? 3번 비교하고 하나 증가했죠? 4번 비교하고 하나 증가했죠? 4번의 1이 증가하면서 얘는 총 5등이 되는 거란 얘기죠. 자,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석차 구하기는 나는 1등이라고 생각을 했어. 모든 학생이 다 1등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점수와 상대방 점수를 비교했을 때 나보다 상대방 점수가 크면 내 등수가 1씩 증가한다. 이 원리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면 석차 구하기는 금방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점수라는 변수를 쓴 거예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제 강의를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에게는 이제 이게 낯설지만 않다, 그죠? 배열 변수 이름 자체가 뭐 ABC가 아니고 점수라는 배열을 썼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 점수 갈로 1번 방과 점수 갈로 뭐 2번 방 비교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회전에서 어떻습니까? 점수 1번 방과 1번 방 비교, 자기 자신도 비교한다 했잖아. 1번 방, 1번 방 비교하고 1번 방, 2번, 3번, 4번, 5번 비교하는 거죠. 자, 한 회전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 학생 석차 구해야 되니까 2번 방부터 2번 방, 1번 방, 2번 방, 2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변수를 만약에 i라는 변수를 쓴다 그러면 이 앞쪽에 i 값 1, 2, 3, 4, 5로 변하죠. 뒤쪽에 뭐 J값이라고 쓴다 그러면 J값도 1, 2, 3, 4, 5, 1, 2, 3, 4, 5 변하는 거예요. i가 1일 때 J 1, 2, 3, 4, 5, i가 2일 때 J 1, 2, 3, 4, 5, i가 3일 때 J 1, 2, 3, 4, 5 이중 반복문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죠? 너무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쵸? 알고리즘을 보는 순간 이제 눈에 탁탁탁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번 강의가 몇 강이죠? 14강입니까? 1강부터 14강까지 평균 수업 시간이 한 4, 5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 50분 수업을 꾸준히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경지에 이르게 되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경제에 못 일렀다 이러신 분들은 틀림없이 중간중간에 강의를 건너뛰었을 겁니다. 그죠? 순서대로 이해를 하고 들어왔다면 충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면, 자, 석차 구하기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거 그대로 제가 앞에 제 내용 가져온 거고요. 자,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학생은 자기 스스로가 1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모든 학생이 1등이라는 부분 어디 있습니까? 자, 우선 점수라는 배열 변수와 랭크라는 배열 변수 두 개를 5개의 방을 만들어 둔 거고, 순환 구조를 통해서 점수를 입력받죠. i값 1부터 5까지 증가하면서 점수 1번 방에 뭐 60점 입력받고, 돌아서 점수 2번 방에 뭐 70점 입력받고, 점수를 여기서 다 입력받은 다음에 랭크 갈로 i라는 방 안에다가 다 1을 넣어두는 거예요. 여기서 i 값은 1부터 5까지 증가하잖아요. 그럼 i 값이 1, 2, 3, 4, 5 바뀌면서 랭크 갈로 1번 방에 1 넣어두고, 랭크 갈로 2번 방에 2 넣어두고, 랭크 갈로 3번 방에 3 넣어두고, 아니요, 다시 랭크 갈로 1번 방에 1 넣어두고, 랭크 갈로 2번 방에 1 넣어두고, 랭크 갈로 3번 방에 1 넣어두고, 모든 방에다가 다 1을 채우는 과정을 여기서 해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파란색이 안 보이네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맞죠? 랭크라는 방 안에다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랭크 방 안에다 다 1 넣어주는 과정. 몇 번? 5개의 방에다가 전부 다 1 넣어주는 과정을 만들어줘요. 이게 첫 번째, 석차 구하기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점수와 상대방 점수를 비교하죠. 자, 이중 반복문에서 바깥쪽에서 i를 사용했고 안쪽에서 j를 사용했다는 게 보이시죠? i 값도 1부터 5까지 변하고 있고 j 값도 1부터 5까지 변하고 있어요. i가 1일 때 j 1, 2, 3, 4, 5, i가 2일 때 j 1, 2, 3, 4, 5 이렇게 바뀌는 이중순환문, 아주 기본적인 이중순환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들어왔어요. i와 j를 비교하죠. 내 점수와 상대방 점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면? 상대방이 더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점수와 상대방 점수를 비교했을 때 상대방이 더 크면 어떻게 하라? 내 등수 증가하라. 내 등수가 어디 있어요? 랭크 갈로 i 방 안에 내 등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랭크 갈로 i는 랭크 갈로 i 플러스 1, 별은 별 플러스 1, i는 i 플러스 1 뭡니까? 1씩 증가하는 거잖아. 랭크 갈로 i 방에 있는 등수를 1만큼 증가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1씩 증가한다는 말은 별은 별 플러스 1, i는 i 플러스 1 이걸 다시 반복할 이유는 없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변수 자체가 배열 변수로 랭크 갈로 i로 썼기 때문에 랭크 갈로 i는 랭크 갈로 i 플러스 1로서 1씩 증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부분 하도 중요하니까 제가 텍스트로 한번 적어볼까요? 내 등수가 그죠? 상대보다 작으면, 그죠? 작으면 이렇게 되죠. 말을 바꾸면 상대 점수가 내 점수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등수 1 증가 이 말이죠. 그죠? 이 말. 근데 오죽하면 이거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알면은 이 알고리즘이 너무너무 쉽게 들여다 보인다는 거죠. 이 과정을 i가 1일 때 j 1, 2, 3, 4, 5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이
제1, 나머지 친구들을 다 비교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가 2일 때 두 번째 학생이 나머지 친구들 5명을 비교하게 되는 거고, 그쵸?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반복하게 되면 석차를 다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점수 출력하고 랭킹 출력하고 끝내주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학생 60점, 2번 학생 100점, 3번 학생 90점, 4번 학생 30점 이렇게 쭉 점수가 있다 그러면 출력할 때 1번 학생 점수 뭐 70점이면 70, 등수 몇 등? 2등. 2번 학생 몇 점? 100점, 등수 몇 등? 1등. 이렇게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럼 점수하고 등수가 딱딱 출력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석차 구하기가 시험에, 우리 기능사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우리가 치고 있는 이 알고리즘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때 예시 문제로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석차 구하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석차 구하기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기가 조금 아쉬운데요. 다음 페이지에 예제가 또 하나 있나요? 있네요. 자, 이 예제를 갖고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뒷배경이 이렇게 하얗면 제 얼굴이 너무 꺼멓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하얀색을 싫어합니다. 자, 이쪽으로. 자, 비켜서. 자, 이 내용 뭐 충분히 이해하죠? 앞 페이지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정리하셔서 점수가 이렇게 있다면 내 점수와 상대방 점수를 비교하기 전에 모든 학생에다가 1을 넣어두고 랭크라는 방에다가 1을 넣어두고 난 다음에 내 점수 상대방 점수 비교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크면 내 등수가 1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 알고리즘은 앞에 페이지에서 알고리즘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점수 5개를 입력받았어요. 자, 점수 5개를 여기서 입력받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순위에다가 1을 다 주란 얘기죠. 자, i 값이 1부터 5까지 증가하면서 랭크 방 안에다 1을 다 담아두는 거야. 근데 i 값이 1부터 5까지 증가하는데 얘는 하나하나씩 담으면서 석차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 랭크에다 1을 담아둔 거야. 그리고 내려와서 내 점수와 상대방 점수 비교해서 상대방이 더 크면 랭크 값 증가시키는 거죠. 맞죠? 이 과정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할 때 이 i와 j가 반복되는 이 반복문 안에서 점수 i와 랭크를 출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페이지와 뒤에 페이지가 다른 것은 앞에 페이지는 미리 다 해놓고 석차까지 해서 이거를 다 구해놓고 앞에 페이지는 이거를 다 미리 계산해서 구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답을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한 바퀴 돌면서 첫 번째 학생 출력하고 또 한 바퀴 돌면서 두 번째 학생 석차 구해서 출력하고 한 바퀴 돌고 세 번째 학생 석차 구해서 출력하고 네 번째 학생 구해서 출력하고 다섯 번째 학생 구해서 출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중 반복문 안에 출력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반복될 때마다 프린트, 또 한 번 반복되고 프린트, 또 한 번 반복되고 프린트 한다는 얘기고 앞에 페이지에서는 전체를 다 돌려서 이거 다 계산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프린트, 이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변수 자체를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랭크라는 변수 자체가 한 번 나올 때마다 바로 찍어주기 때문에 바로 프린트하기 때문에 배열 변수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체 다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랭크라는 랭크 갈로 i라는 방 안에다가 저장시켜 놓고 나중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랭크라는 변수가 배열 변수로 사용돼야 되지만 여기서는 단지 그냥 랭크라는 변수를 쓴 것은 그때마다 출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석차 구하기 알고리즘 중요한 것은 얘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1번 모든 학생에게 1주기. 그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1등이라고 생각한다는 말. 그 말하고 그리고 내 점수 상대방 비교해서 상대방 점수가 크면 내 등수 증가한다는 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석차 구하기는 그냥 석차 구하기 문제가 나왔다. 아싸! 하고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석차 구하기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두 번째 테마죠. 화폐 매수 구하기 알고리즘인데요. 화폐 매수 구한다. 화폐의 매수를 구한다. 이거 왜 하는지를 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회사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시는 날 월급날이 되셨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님 세대에서는 통장 거래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이렇게 노란 봉투에다가 이렇게 월급을 딱 받아갖고 이렇게 돈 뭉치를 이렇게 들고 월급날 퇴근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그런 회사 있어요. 그죠? 그 월급을 받을 때
통장으로 이렇게 받으면 내한테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물론 문자 메시지로 전송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내 월급을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현금으로 받으면 그 월급 받는 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쵸? 물론 다시 은행에 입금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제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노란 봉투에다가 월급을 이렇게 받아 오시잖아요. 받아 오시면 제 아버님이 항상 집에 오셔서 했던 일이 뭐냐면 딱 받아 오신 다음에 그 월급 봉투를 거꾸로 딱 뒤집어요. 딱 뒤집으면 그 동전이 주르륵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 동전을 다 챙겨서 그 용돈으로 쓰는 그때 그 기분이라는 이름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이 한테 측정되는 급여가 뭐 월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딱 500만 원을 주느냐? 그게 아니죠.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하면은 뭐 87만 6,532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여가 측정이 돼요. 그러면 통장에 이제 그 통장에 꼽힐 때 통장에 돈이 이제 입금이 될 때 1원짜리까지 그렇게 입금이 되게끔 되잖아요. 뭐 인터넷 뱅킹이나 뭐 저기 스마트폰 뱅킹으로 하게 되면 1원 단위까지 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과거로 돌아가서 이 화폐 매수를 왜 구하냐면 그러면 이 회사의 이제 출장비를 여기서는 얘기하는데요. 이 화면이 녹색 화면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프린트 하시면 다 보이니까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볼게요. 자, 강감찬이라는 학생이 53만 7,620원 학생이 아니라 뭐 직장인이겠죠. 자, 출장비를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대요. 자, 김유씨라는 그 직원한테 53만 8,973원을 지급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1원짜리도까지 있잖아요. 그럼 봉투에 넣어서 하려고 그러면 경리부 직원이 은행 가서 동전을 다 바꿔와야 되잖아. 바꿔올 때 경리부 직원이 어떻게 바꿔와야 되냐면 강감찬 친구한테 한번 일단은 적어볼게요. 53만 7,620원 53만 7,620원을 강감찬 친구의 그 봉투에 넣어 주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 암산으로 해봅시다. 50만원 해서 5만원짜리가 몇 장 들어가면 되죠? 10장. 5만원짜리가 몇 장? 10장 들어가면 되죠. 5만원짜리 10장 들어가면 50만원 맞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만원짜리가 1만원, 만원짜리가 우리 5만원권하고 만원 다음이 만원권이잖아요. 그쵸? 만원짜리가 몇 장? 37,620원 남았으니까 만원짜리 3장. 그 다음에 5천원짜리 필요한가요? 자, 5천원짜리가 몇 장? 5천원짜리가 7,620원 남았으니까 한 장. 5천원짜리가 한 장.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1,000원이죠. 자, 1,000원짜리가 2,620원 남았으니까 1,000원짜리가 2장. 그 다음에 동전 500원짜리가 620원 남았으니까 500원짜리가 1개. 그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100원. 자, 100원짜리가 몇 개? 500원 뺐으니까 120원 남았으니까 100원짜리 1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가 몇 개? 20원이니까 2개. 그죠? 이렇게 바꿔서 봉투에 탁 넣어줘서 이제 봉투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강감찬 친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최종적으로 출력하란 말은 이렇게 출력하란 얘기거든요. 53만 7,620원을 받았을 경우에 5만원권 몇 장, 1만원권 몇 장 이거를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이게 화폐 매수 구하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참 옛날 그 노란 봉투 얘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돌릴 때 그러면 이제 얘를 합계를 딱 구해서 지금 보세요. 강감찬, 김유신, 홍길동이라는 그 3명의 직원한테 출장비를 지급해야 돼. 그럼 형리부 직원은 5만원짜리 10장, 10장, 3장이니까 5만원짜리 23장을 합계 23장을 은행에 가서 달라 하면 되고 만원짜리 8장, 5천원짜리 2장, 1,000원짜리 8장 이렇게 쭉 해서 1원짜리 3개까지 그죠? 이렇게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즘 이렇게 이제 지급하는 데가 없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했었으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보자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규칙을 찾아내서 컴퓨터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유닛이라는 배열 안에다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화폐권을 이렇게 다 넣어놓은 거예요. 5만원짜리 있죠, 우리나라에. 만원권. 이 5만원권이 나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으니까 5만원권이 나오기 이전에 이 알고리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5만원권이 없었어요. 만원권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5만원권이 발매가 되고부터는
문제가 이렇게 5만원권부터 출제가 됐었죠. 나중에 그 이후에 10만원권이 나온다면 또 10만원권도 포함을 해서 화폐 매수를 구하기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제 강의가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요, 이 강의를 이제 꾸준히 이제 알고리즘화 형태대로 시험을 치게 된다면 이 강의를 꾸준히 보낼 거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혹시나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당장 뭐 내년에 당장 올해 말에 그 10만원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가 5만원권부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만원권부터 화폐 매수 가는 걸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항상 응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5만원권부터 설명을 드리지만 혹시나 제가 이 강의를 찍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10만원권이 나와서 여러분 시험 칠 때도 10만원권부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알고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니까 결국 유닛이라는 배열 안에다가 5만원권, 만원권, 5천원, 1,000원,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이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 화폐가 되게 많다, 그죠? 요즘 거의 1원, 5원은 우리가 보기가 힘들고요. 10원짜리는 아직도 많이 보고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강감찬이라는 친구가 53만 7,620원이란 말이야. 여기서 적어볼까요? 53만 7,620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5만원권이 몇 장 필요한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에다가 5만원을 나눠주면 돼요. 그죠? 한번 나눠볼까요? 이걸로 나눠볼까요? 이렇게 해서 뭘로 나눈다? 5만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5만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는 거야? 몫이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5 이렇게 되겠죠. 몫이 10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가 돼? 37,620이라는 나머지가 떨어지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은 거죠. 입력받은 금액에다가 5만원 나눠주면 되네. 나눴을 때 발생되는 몫을 화폐 매수로 쓰면 되겠네. 그죠? 이거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고 난 다음에 몫이 발생했잖아요. 몫이 발생했어요. 요거는 이제 따로 떼내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발생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나머지잖아요. 나머지. 이 나머지를 다시 나누는 수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해볼까요? 37,620원. 37,620원을 나눕니다. 이렇게 또 이번에는 뭘로 나눕니까? 5만원으로 한번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만원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쵸? 그럼 얘를 만원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3이 되겠죠. 몫이 3이 되면 이렇게 3만원이 찍히면서 나머지 얼마? 7,6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발생됐던 몫 3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10을 기록하고 3을 기록해 놓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발생하잖아. 이 나머지를 다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번에는 뭘로 나눠? 5천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5만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 만원 나누고, 그 다음에 5천 나누고, 그 다음에 1,000 나누고, 500 나누고, 이 순서대로 나누어서 발생되는 몫을 기억해 둔다면 그게 화폐 매수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처음에 입력받은 수가 5만원이었어. 그 5만원을 만원으로 바꿔야 돼. 그 다음 만원 나눠야 되니까.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5만을 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5만 나누기 5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만을 다시 5천원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만을 5천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만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5천을 다시 1000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5 하면 되죠. 1000을 500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2 하면 되죠.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아하, 어떤 느낌이 들죠? 처음에 5로 나누고 한 번은 5로 나누고 그 다음에 2로 나누고 5로 나누고 2로 나누고 5와 2를 나누는 것을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찾아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다? 입력받은 숫자를 유니트 안에 들어있는 화폐 단위로 나누어서 발생되는 몫을 화폐 매수로 빼놓는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누었을 때 발생되는 몫을 화폐 매수로 빼놓고 발생되는 나머지 있죠. 그 나머지를 다시 나누기를 시작한다. 나눌 때 어떻게 나눈다? 한 번은 5만, 그 다음에 만, 5천 바꾸기 위해서 나누기 5, 나누기 2, 나누기 5, 나누기 2를 반복해가면서 이 숫자를 줄여가면서 나눠준다. 이게 끝이라는 거죠. 이게 화폐 매수 구하기의 끝이에요. 이제 알고리즘 들여다보시면 너무너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자, 화폐 매수 구하기 알고리즘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 강의를 딱 틀어서 이 부분부터 딱 쳐다본다면 학생들은 많이 힘들어 하실 겁니다. 앞에 이론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면 너무너무 쉽게 해결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유닛의 초기치를 만으로 뒀습니다. 유닛의 초기치를 만으로 뒀고요. 그 다음에 NUM 초기치를 0으로, 스위치 초기치를 0으로 줬습니다. 머니를 입력받았어요. 53만 7,620원 뭐 입력받았다고 해볼까요? 53만 7,620원을 입력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머니가 이거니까 이 값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유닛으로 나누겠죠. 아, 여기서 눈치채셨어요. 이 알고리즘 만들 때 실수가 하나 있었다, 그죠?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5만원권으로 나눠졌잖아. 이거 알고리즘 보니까 옛날에 5만원권 나오기 전에 알고리즘이었던 것 같아. 플로차트. 그쵸? 얘 초기치는 많이 아니고 5만부터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교재는 제가 고쳐놓을게요. 자, 5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53만 7,620원을 5만으로 나누게 되죠. 나누어서 인트를 취하면 발생되는 이 NUM이 뭡니까? 이게 바로 몫이죠. 그죠? 몫을 구하는 공식이 A를 B로 나눴을 때 인트로 묶게 되면 그게 뭐야? 몫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몫이 발생됐어요. 이 몫을 출력합니다. 그럼 어떻게 출력합니까? 유닛과 NUM을 출력하라. 5만원권 입력받았잖아. 그러면 5만원권이 몇 개? 53만 7,620원을 5만원으로 나눴으니까 몫이 10이 되니까 5만원권 10개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5만원권 10장이라는 거를 빼냈어요. 그쵸? 그리고 유닛이 1이냐? 1원까지 내려왔느냐? 유닛이 1보다 크냐? 유닛이 1보다 크면은 계속 나누기를 해야 되죠. 1원권 이상이니까. 유닛이 1보다 크지 않으면 이제 끝났어요. 그죠? 끝내로 내려오면 되죠. 1원짜리까지 내려오면 끝나는 거야. 그럼 내려왔어요. 머니를 구하죠. 여기서 새로운 머니를 구하는 거야. 이게 뉴머니예요. 그죠? 뉴머니. 자, 이게 새로운 머니를 구해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머니는 53만 7,620원이 이렇게 들어갔잖아. 여기서 새로운 머니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5만원권 10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뽑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37,620원을 새로운 머니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발생됐던 53,720원을 5만원권 나눠서 발생된 몫을 빼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있죠. 37,620원의 나머지, 그 나머지가 새로운 머니가 되는 거죠. 우리 나머지 어떻게 구합니까? 자, A를 B로 나눴을 때 발생되는 몫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int를 취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었다? 몫을 구할 수 있었죠. 우리가 MOK라는 변수를 많이 썼죠. 그죠? 그럼 나머지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NMG. 나머지 구할 때는 입력받은 수 A에서 빼기 방금 구했던 몫 곱하기 나누는 수 B를 하면 이게 나머지 구하는 공식이었잖아. 몫과 나머지 구하는 공식 앞서 강의에서 수도 없이 했던 겁니다. 약수 구하고 배수 구할 때. 그죠? 입력받은 수 A에서 방금 구했던 몫 곱하기 나누는 수 B를 하면 이게 나머지 구하는 거야. 이 모양 보세요. 입력받은 수 머니가 이거는 이 머니예요. 그죠? 이 머니에서 빼기 그죠? NUM 곱하기 유닛. NUM 곱하기 유닛. NUM이 뭐야? 몫이잖아. 여기서 몫을 구했던 거잖아. 그쵸? 몫 곱하기 나누는 수 유닛. 결국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나머지 구하는 식이에요, 나머지. 그죠? 나머지 뭐? 37,620원. 자, 이걸 구해서 이 37,620원을 새로운 머니에다 넣어놓은 거야. 그럼 이게 돌아서 머니로 올라갈 때 여기서는 뭐야? 37,620원 나누기 얼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37,620원 나누기 얼마를 할 때 이 유닛은 뭐가 돼야 돼? 처음에 유닛은 5만원이었어. 이번에는 만원권을 만들어야 되니까 37,620원 나누기 만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유닛은 여기서 유닛은 5만으로 시작했지만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갈 때 유닛은 만으로 바뀌어야 돼요. 5만이라는 유닛이 만으로 바뀔 때는 5만 나누기 뭐 하면 돼? 5 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내려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돼?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나누기 5를 해야 돼요? 나누기 2를 해야 됩니까? 나누기 5를 해야 됩니까? 나누기 5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 5만원이 만원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첫 번째 내려온 것은 이쪽으로 내려와 줘야 돼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내려오고, 한 번은 이쪽으로 오고, 한 번은 이쪽으로 가고, 한 번은 나누기 5를 하고, 한 번은 나누기 2를 하기 위해서 스위치 변수를 쓴 거죠. 그죠? 그럼 이쪽이 놓으니까, 처음에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줘야 되죠. 스위치가, 초기치가 0이죠. 스위치가 초기치가 0이냐, 이쪽으로 가버리죠. 이 알고리즘 잘못됐어요. 그죠? 왜? 이게 처음에 만원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바꿔야 되죠. 뭘 바꿉니까? yes, no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죠. 그쵸?
스위치가 0일 때 이쪽으로 먼저 와야 되니까 이쪽을 yes라고 하고 이쪽을 no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스위치를 0으로 말고 1로 바꿔도 되죠. 그죠? 근데 손쉽게 얘를 yes로 바꾸겠습니다. yes. 얘를 no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오류가 생긴 것은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순간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점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교재는 고쳐놓겠습니다. 얘가 옛날 그 플로 차트를 그대로 끌어다 쓴 건데 옛날에는 5만원권이 없었을 때 만원권부터 시작하니까 처음에 만원권 나눠주니까 당연히 일로 와야 되겠죠. 그쵸? 5만원권으로 바꾸면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yes, no의 위치를 제가 바꾼 겁니다. 자, 정리하면 자 5만원 다음에 만을 나눠줘야 되니까 유닛은 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닛은 5만이라는 유닛을 5로 나눴을 때 새로운 유닛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유닛은 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바퀴 돌 때는 이 스위치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다시 바꿔줘야 되죠. 스위치가 0일 때 이쪽으로 왔죠. 그럼 스위치는 다시 여기서 1로 바꿔줘야 되고요. 여기서는 다시 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 부분까지 고칩니다. 자, yes 넘어와서 5로 나눠줘서 새로운 유닛 만을 만들었어요. 스위치를 1로 바꿨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유닛은 만으로 바뀌었어요. 이 머니는 아까 새로운 머니에서 37,620원이 나왔죠. 37,620원 나누기 만 하게 되면 몫이 뭐가 생깁니까? 3이 생기겠죠. 만원권 3장. 그죠? 3이 생기고 내려와서 새로운 머니는 뭐가 생기죠? 3만원이 빠졌으니까 7,620원이 남았겠죠? 그럼 7,620원이 새로운 머니가 되고 그럼 7,620원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뭘로 나눠줘야 돼? 5,000으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여기 내려왔을 때 스위치가 0이 아니니까 여기서 1로 바꾸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뭐 만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5,00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2로 나누고 한 번은 5로 나누는 것을 스위치 변수를 통해서 왔다 갔다 반복하게 만들어 준 거고요. 그렇죠? 자,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화폐 매수를 구하는 원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상당히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그 테마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석차 구하기와 화폐 매수 구하기에 그 예가 참 재밌어서 이번 강의 좀 지루하지 않게 따라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를 잘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차 구하기 알고리즘의 원리를 정리하셔야 되고 화폐 구하기 알고리즘의 원리를 완벽하게 정리하셔서 석차 구하기나 화폐 구하기 알고리즘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싸 하고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 예고해드리면 어플리케이션 개발 15강이고요. 가까운 수 구하기와 진법 변환에 관련된 얘기까지 자, 진법 변환 부분이 이제 그 10진수, 2진수 정도까지만이라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게 또 열심히 달려오셨고요. 하루하루 늘 힘내시고, 그쵸? 아침에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저녁에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좋은 꿈 꾸시고, 시간 좀 있으신 분은 다음 강의까지 이어서 바로 들어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